알 카포네와 시카고 조직 금주법 시대 조직 범죄의 황제. 서론. 1920년대 미국 특히 시카고는 한 남자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시대였다. 알폰스 가브리엘 알 카포네 엘 판즈 게이브리얼 엘 커폰 1899-1947은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서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금주법이라는 시대적 모순 속에서 그는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했고 시카고라는 도시를 사실상 지배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모순과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서사이다. 카포네의 등장 배경에는 1920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금주법 VOLSTAD 액트에 있었다. 이 법은 알코올의 제조, 판매, 운송을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지하 경제와 범죄 조직의 성장을 촉진했다. 미국인들의 음주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법 시장이 형성되었다. 카포네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 20세기 최고의 조직 범죄 보스가 되었다. 카포네의 조직은 단순한 갱단을 넘어서 현대적 기업의 모습을 갖춘 범죄 신디케이트였다. 그는 폭력과 부패를 무기로 시카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연간 수입은 1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최대 기업들의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불렀고 실제로 복잡한 사업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하지만 카포네의 몰락도 극적이었다. 1931년 연방정부는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국법 집행기관이 조직범죄와의 전쟁에서 거둔 상징적 승리였다. 카포네의 이야기는 범죄가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해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금주법과 불법 주류 사업의 시작. 1920년 1월 17일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알코올의 제조, 판매, 운송이 금지되었다. 이 법은 도덕적 개혁을 통해 미국 사회를 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국인들의 음주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고 합법적 공급이 차단되자 거대한 불법 시장이 형성되었다. 카포네와 토리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불법 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 초기에는 시카고 근교에 소규모 증류소를 설치하여 밀주를 제조했고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주류를 밀수입했다. 이들의 사업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갖췄다. 시카고는 불법 주류 사업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오데오를 통한 캐나다와의 접근성, 발달된 철도망, 그리고 무엇보다 부패한 정치 시스템이 있었다. 시카고 시정부와 경찰은 이미 상당 부분 부패해 있었고 적절한 뇌물만 주면 사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카포네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카포네의 조직은 처음부터 폭력을 핵심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카포네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궁극적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나는 단지 사업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1922년 카포네는 토리오의 부관으로서 시카고 남부의 불법 주류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시기 그의 조직은 급속히 성장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십 개의 증류소와 주점을 운영했다. 카포네는 각 사업장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조직은 현대 기업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불법 주류 사업의 성공으로 카포네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1925년경 그의 연간 수입은 1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당시 미국 대통령 연봉의 3,00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 돈은 조직 확장, 정치인 매수 그리고 카포네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되었다. 카포네는 돈을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화려했다. 시카고 최고급 호텔인 메트로폴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임대하여 거주했고 맞춤 정장과 고급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다. 그는 또한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대저택을 구입하여 겨울 별장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화려한 생활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카포네를 대중적 유명인으로 만들었다. 조직의 성장과 시카고 지배. 1925년 조니 토리오가 암살 시도를 당한 후 조직을 떠나면서 26세의 카포네가 시카고 조직의 새로운 보스가 되었다. 이는 카포네에게 전례 없는 권력과 책임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직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발전시켰다. 카포네의 조직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갖고 있었다. 최고 지위에 카포네가 있었고 그 아래에 각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부관들이 있었다. 주류 사업, 도박, 매춘, 고리 대금업 등 각 분야마다 전문 관리자들이 배치되었다.
조직원들은 엄격한 서열과 규율 하에서 움직였고 배신은 죽음을 의미했다. 카포네 조직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불법 주류였지만 그는 사업을 다각화했다. 도박장과 경마장을 운영했고 매춘업소를 관리했으며 고리 대금업과 보비 갈취도 했다. 또한 합법적 사업에도 진출했다. 세탁소, 청소업체계, 경주장 등을 소유했고 이를 통해 불법 수익을 세탁했다. 시카고의 정치적 부패는 카포네 조직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장 빌 톰슨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카포네의 후원을 받았다. 경찰서장과 판사들도 카포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보호막 덕분에 카포네는 거의 체포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카포네는 언론 관리에도 뛰어났다. 그는 기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고 때로는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자신을 단순한 사업가로 포장했고 폭력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대공황 초기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여 실업자들을 도왔고 이는 그의 대중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카포네의 지배는 폭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의 조직은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1920년대 내내 시카고에서는 갱단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카포네 조직과 아일랜드계 갱단인 노스사이드 갱 간의 갈등은 특히 치열했다. 노스사이드 갱의 리더였던 딘 오베니언이 카포네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의 후계자인 하이미 와이스 등 경쟁자들이 차례로 암살당했다. 카포네 자신도 여러 차례 암살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는 항상 무장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생활했고 방탄차를 타고 다녔다. 그의 시카고 본부는 요새와 같았다. 이러한 극도의 경계심은 그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카포네의 영향력은 시카고를 넘어 확산되었다. 그는 다른 도시의 조직 범죄 보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전국적인 범죄 신디케이트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1929년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린 전국 조직범죄 회의에서 카포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미국 조직범죄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 정상회담이었다.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과 절정기. 1929년 2월 14일 시카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갱단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은 카포네 조직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자 동시에 카포네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사건은 노스사이드 갱의 근거지인 클라크 스트리트 212 번지의 창고에서 일어났다. 카포네 조직은 갓산 위스키를 미끼로 경쟁 조직원들을 유인했다. 이후 카포네의 부하들이 경찰로 위장하여 건물에 침입했고 조지 버그스 모란의 조직원 7명을 벽에 줄 세운 후 톰슨 기관총으로 사살했다. 정작 주요 표적이었던 모란은 늦게 도착하여 현장을 목격하고 도망쳤다. 이 학살의 배후에는 카포네가 있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카포네는 당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루를 부인할 수 있었다. 그는 나는 시카고에도 없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과 언론은 카포네의 개입을 의심했다.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갱단 간 폭력이 이 정도로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카고는 갱스터의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는 시카고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가 카포네의 절정기이기도 했다. 1929년은 그의 수입이 최고조에 달한 해였다. 주류 사업에서만 연간 6천만 달러, 도박에서 2,500만 달러, 매춘에서 1천만 달러, 기타 사업에서 1천만 달러 등 총 1억 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당시 일반 노동자 연봉의 5,000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카포네의 조직은 이 시기 최고 1,000명의 직원을 거느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총기로 무장한 전투원들이었지만 회계사, 변호사, 경영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카포네는 자신의 조직을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고 자랑했다. 카포네는 또한 이 시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로 발휘했다. 1928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빌 톰슨의 재선을 도왔고 주요 공직자들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었다. 그는 시카고를 사실상 지배하는 그림자 시장이었다. 하지만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은 연방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카포네를 미국의 수치라고 규정하고 그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연방수사국 FBI과 재무부 특별수사팀이 카포네 수사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또한 1929년 10월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사회 분위기도 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갱스터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비판적으로 변했다. 언터처블스와 연방정부의 수사. 카포네에 맞선 연방정부의 수사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재무부 금주법 단속반의 엘리엇 네스가 이끄는 언터처블스의 직접적인 단속 작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IRS의 프랭크 윌슨이 주도한 탈세 수사였다. 엘리엇 네스는 1929년 26세의 나이에 시카고 금주법 단속반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부패하지 않은 젊은 요원들로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들이 언터처블스라고 불린 이유는 카포네의 뇌물 공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네스 팀은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카포네의 증류소와 운송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언터처블스의 작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년간 100만 달러 상당의 증류 장비를 파괴했고 수십 명의 카포네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카포네의 수입원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 공격만으로는 카포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웠다. 더 결정적인 타격은 국세청 수사에서 나왔다. 프랭크 윌슨과 그의 팀은 카포네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카포네는 1925년부터 1929년까지 5년간 한 번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연간 1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무직자였다. 국세청 수사팀은 카포네의 금융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카포네는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은행 계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산을 타인 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했고 한 도박장에서 압수한 장부를 통해 카포네의 직접적인 수입을 증명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는 카포네의 생활비 지출에서도 나왔다. 고급 호텔 숙박비, 맞춤 정장 구입비, 보석 구입비, 대저택 구입비 등을 추적하여 그의 실제 수입을 역산했다. 또한 조직 내부자들의 증언을 통해 카포네의 사업 규모를 파악했다. 1931년 3월 연방정부는 마침내 카포네를 기소했다. 혐의는 5년간의 소득세 탈세였다. 정부는 카포네가 1925년부터 1929년까지 총 1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카포네는 유죄 답변 거래를 시도했지만 제임스 윌커슨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법정은 거래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카포네의 변호팀은 배심원 매수를 시도했지만 윌커슨 판사는 이를 감지하고 재판 직전에 배심원단을 교체했다. 이로써 카포네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재판과 유죄 판결. 1931년 10월 6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알 카포네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 재판은 당시 최대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카포네가 5년간 연방소득세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탈세했다고 기소했다. 증거 제시 과정에서 검찰은 카포네의 호화로운 지출 내역을 제시했다. 카포네의 변호팀은 이러한 지출이 모두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카포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반박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미 불법 수입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선례를 제시했다. 결정적인 증언은 카포네 조직의 전 회계사 레슬리 셔마이어가 했다. 그는 카포네의 도박장에서 장부를 관리했던 인물로 카포네의 개인 수입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셔마이어는 카포네가 도박장에서만 연간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카포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평소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웠던 그는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17일 8시간의 평의 끝에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포네는 23건의 혐의 중 22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월 24일 윌커슨 판사는 카포네에게 11년의 연방교도소 복역과 5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3만 달러의 재판 비용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탈세 사건으로는 최중형이었다. 또한 카포네는 출소 후에도 미납세금 26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판결 선고 순간 카포네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오랫동안 법망을 피해왔던 카포네가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컸다. 알카트라즈 수감과 몰락. 1932년 5월 4일 카포네는 애틀랜타 연방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교도소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다.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교도관들을 매수했고 사실상 VIP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연방 정부는 1934년 8월 카포네를 캘리포니아의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로 이송했다. 알카트라즈는 더 록이라고 불리는 탈출 불가능한 감옥이었다. 여기서 카포네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 뇌물이나 특혜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더 록 아일랜더스 더 라크 아일런더즈라는 교도소 밴드를 결성하여 벤조를 연주하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 상황은 비참했다. 알카트라즈에서 카포네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평생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던 그에게 교도소 생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의 건강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알아온 매독이 3기로 악화되어 신경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매독성 신경염으로 인해 카포네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으며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1938년 카포네는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한때 시카고를 지배했던 범죄 황제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가 되었다. 외부에서는 카포네의 조직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었다. 1939년 1월 6일 카포네는 8년의 복역을 마치고 형식적으로 출소했지만 곧바로 볼티모어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매독 치료를 받아야 했다. 말년과 죽음. 1939년 3월 카포네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팜 아일랜드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전의 카포네가 아니었다. 매독성 치매로 인해 정신 연령이 12세 수준으로 퇴행했고 일상생활조차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가족들은 카포네를 극진히 돌보았지만 그는 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카포네는 대중에게 점점 잊혀져 갔다. 1947년 1월 21일 카포네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1947년 1월 25일 오후 7시 25분 알 카포네는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장례식은 시카고에서 조촐하게 치러졌고 카포네는 시카고 마운트 카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사망으로 한 시대가 끝났다. 유산과 문화적 영향. 알 카포네의 죽음 이후 그는 미국 대중문화의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 소설, TV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었고 갱스터라는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1932년 하워드 혹스 감독의 영화 스카페이스는 카포네를 모델로 한 최초의 갱스터 영화 중 하나였다. 텔레비전에서도 1959년부터 방영된 언터처블스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카포네의 영향은 패션에도 미쳤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더블 브레스트 정장, 중절모 시가는 갱스터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시카고는 카포네의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가 활동했던 장소들을 연결한 갱스터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카포네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범죄학자들은 그의 조직 운영 방식을 분석했고 사회학자들은 금주법 시대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그를 주요 사례로 활용했다. 그를 잡기 위한 노력은 연방수사기관의 현대화를 촉진했다. FBI의 과학수사 기법 도입, 국세청의 수사 능력 강화 등이 모두 카포네 수사 과정에서 발전했다. 교훈과 시사점. 알 카포네의 이야기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법의 공백이나 모순은 범죄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부패는 범죄 조직의 핵심 무기라는 점이다. 셋째, 범죄는 아무리 교묘해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넷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개인의 성격과 배경이 범죄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카포네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한다. 마약 거래, 사이버 범죄 등 현대의 범죄 현상들도 카포네 시대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결론. 알 카포네는 20세기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인물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의 흥망성쇠는 1920년대 미국의 모순과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금주법, 급속한 도시화와 이민, 정치적 부패, 대중문화의 발달 등이 모두 그의 이야기에 녹아있다. 카포네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시대적 기회가 만난 결과였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범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유산은 복합적이다. 그는 범죄의 대명사이지만 동시에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모순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서사이다. 오늘날에도 카포네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카포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범죄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파멸로 끝나며 법과 정의는 시간이 걸려도 승리한다는 것이다. 알 카포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된다. 총 글자 수 1만 15자.